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게이트 앞 항공사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한국에서 왔다고 해도 이렇게 어린 학생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고? 그 말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직원의 눈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었다. 네, 콘서트 주최 측에서 마련해준 티켓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이 티켓 진짜 맞는 거야?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하며 믿을 수 없게도 내 티켓을 구겨뜨렸다.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찢는 듯했다. 그건 제 티켓인데요. 내 말에 그녀는 마치 요즘 가짜 티켓도 많으니까 확인해야지라는 태도로 나를 무시했다. 수많은 승객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다른 검사대로 안내되었다. 가방 속 악보와 메트로놈이 하나씩 꺼내졌다. 피아니스트라고? 정말? 그녀의 비웃는 듯한 말투에 손이 떨렸다. 세계 무대에 서기 위해 이곳에 온 나에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악보의 마지막 음표에 손가락을 얹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곧 향할 베를린 국제 콩쿠르. 그곳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출발 로비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소연아, 준비됐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늘 그렇듯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외교부 출신의 외교관인 아버지는 이번 내 여정에는 동행하지 않고 다른 공무로 나중에 따로 베를린으로 올 예정이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속엔 작은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한국의 음악대학을 최연소로 수석 졸업하고 현재 파리에서 유학 중인 나. 지금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특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의 존재는 늘 내 어깨에 무거운 압박을 주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출발 전 어머니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그 말 뒤에는 최소연이라는 한 명의 음악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이 세계에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음악학교에 입학할 때도 콩쿠르에 출전할 때도 어머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어머니는 내 손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음악에 솔직하게. 간단한 말이지만 내게는 최고의 응원이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탑승구로 향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쇼팽의 발라드 1번 악보를 몇 번이고 읽었다. 이 곡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기술뿐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 그것이 내 목표였다. 기내에서 제공된 음식은 긴장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어폰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같은 콩쿠르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연주자들을 생각하니 위장이 꼬이는 듯했다. 그들은 어떤 연주를 할까? 내 음악은 그들의 마음에 닿을까? 비행기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음악에 솔직하게. 그렇다.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 음악을 연주할 뿐이다. 그리고 그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이다. 긴 비행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이제 베를린으로 가는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처음 방문한 독일, 처음 참가하는 세계적인 콩쿠르. 가슴이 두근거리며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다. 최소연이라는 이름이 언젠가 음악계에 울려 퍼지길 꿈꾸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거대한 입국 심사 대기열에 섰다. 12시간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베를린 콩쿠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은 들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백인 남성 직원 앞에 섰다. 여권. 그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고 내 여권을 받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했다. 혼자 여행이야? 그가 묻자 나는 대답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하러 갑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정말로 참가자야?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왜 의심받아야 하는 걸까? 심호흡을 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공식 초청장과 콩쿠르 참가 확인서가 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지만 그는 그것을 거의 읽지 않고 흘끗 보기만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동양인 유학생들 중엔 불법 체류자도 많거든.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사람이 나를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는 걸까? 주변 여행자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봤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짐을 다시 검사해야겠어.
그는 차갑게 말하며 내 가방을 가리켰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캐리어를 열어 내용을 보여줬다. 악보, 연주용 드레스, 일상용품, 그리고 소중한 피아노 연습용 손가락 운동기구. 그는 무례하게 그것들을 뒤적이며 때로는 경멸 섞인 소리를 냈다. 이건 뭐야? 그가 손가락 운동기구를 가리키며 묻자 나는 정중히 설명했다.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훈련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듯 고개를 저으며 짐을 더 뒤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내 얼굴은 뜨거워졌다. 이 굴욕적인 검사는 10분 정도 이어졌고 마침내 그는 내 여권에 도장을 쾅 찍으며 말했다. 다음. 그 말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심사대를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콩쿠르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감정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거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정해, 소연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이 경험은 내 연주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감정을 쇼팽의 발라드 1번에 담아내리라.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결의를. 나는 피아니스트 최소연이다. 거울을 향해 말하며 허리를 폈다. 이제 향할 베를린에서는 내 음악만이 평가받을 것이다. 그 믿음을 안고 베를린행 탑승구로 향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국내선 터미널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나는 베를린행 탑승구로 서둘렀다. 입국 심사에서의 불쾌한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잊고 싶었다. 탑승구에 다가가자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 직원이 승객들의 티켓을 확인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베를린행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긴 여행 후엔 휴식이 중요하다며 특별히 마련해준 티켓이었다. 하지만 직원은 내 티켓을 보자마자 놀란 듯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얼굴과 티켓을 번갈아 보며 수상쩍은 눈초리를 보냈다. 한국인 학생이 이런 좌석을 샀다고?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비꼼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그녀는 티켓을 접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거 진짜 티켓 맞아? 주변 승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다.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었다. 네, 정식으로 구매한 티켓입니다. 내 목소리는 예상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여권까지 확인하며 티켓을 다시 봤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티켓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들은 나를 보며 킥킥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인간이 아니라 마치 이상한 전시물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인지 젊은 나이에 대한 차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분명한 건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점이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내 티켓과 여권을 든 채 상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시선에 노출된 채였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어려운 때일수록 허리를 펴고 그렇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표정은 약간 누그러졌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확인됐습니다. 가세요. 티켓과 여권을 돌려줬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것들을 받아 탑승구로 향했다. 몸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마음은 상처받았다. 이것이 독일에서의 첫 경험, 국제 콩쿠르를 앞둔 첫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굴욕을 그냥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다. 다음에는 다르게 대응하리라 다짐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며 탑승구로 걸음을 옮겼다. 도중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과감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메라 앱을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의 모든 대응을 기록하기로 한 것이다. 저기요. 나는 탑승구로 돌아가 방금의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지만 내 스마트폰이 녹화 중이라는 걸 곧 알아차렸다. 뭐 하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방금의 대응에 의문을 느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심하신 것 같네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다. 분명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한국인 학생이 이런 좌석을 샀냐고 하셨죠? 티켓이 진짜인지 의심한 이유는요? 내 질문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콩쿠르 초청장, 여권, 그리고 참가자 명단 웹사이트를 차례로 보여줬다. 저는 최소연입니다. 베를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 참가자입니다. 이 티켓은 정식으로 구매한 것이며 가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아직 물러설 기미는 없었다. 요즘 포토샵 기술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녀의 비웃음에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논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음 수를 꺼냈다. 그럼 콩쿠르 주최 측에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콩쿠르 사무국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그럼 당신 상사에게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런 대응이 절차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내 말에 그녀는 마침내 굴복한 듯 내선 전화를 들었다.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며 그 대화도 나는 계속 녹화했다. 주변 승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어떤 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는 선언하듯 말했다. 콩쿠르 주최 측에 연락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뜻밖에도 전화를 받은 이는 콩쿠르 재단의 부회장이었다. 운 좋게도 그는 어머니와 유엔 문화예술 프로젝트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소연 씨, 무슨 일이죠? 부회장인 바일만 씨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나는 현재 상황을 간결히 설명했다. 항공사 직원의 부당한 대우, 티켓을 의심받은 일, 그리고 녹화 중이라는 것까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바꿔줄 수 있나요? 나는 직원에게 전화를 넘기라고 전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주변에서 몇몇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바일만 씨와 그녀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돌려줬고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일만 씨가 다시 전화로 말했다. 소연 씨, 항공사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최유진의 딸이라는 걸 알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최소연이라는 한 명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다. 맞아요. 실례했습니다. 당신 연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간 탑승구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상급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급히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내 티켓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을 약속했다. 주변 직원들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분명 큰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소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직원이 나타나 나를 비즈니스 라운지로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납득하지 못했다. 잠깐만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건가요? 콩쿠르 부회장의 말 한마디에 대응이 바뀌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내 질문에 관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갑작스럽게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다. 소연아.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막 나온 듯했다. 아버지는 현재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문화외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경로로 이곳에 온 것이었다. 내 얼굴을 본 아버지는 상황을 직감한 듯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녹화 중인 내 스마트폰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관리자에게 독일어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독일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으로 보아 차분하면서도 엄중한 대화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주변에는 호기심 가득한 승객들이 모여들었고 몇몇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제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외교관으로서 단련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관리자는 당황하며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오해였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아버지는 내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녹화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며 한국어로 물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상황을 간결히 설명했다. 입국 심사에서의 불쾌한 대응, 티켓을 의심받은 일,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엄중해졌다. 하지만 역시 외교관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관리자에게 다시 말했다. 저는 국제문화외교포럼의 한국 대표단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이자 베를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참가자입니다. 이런 대응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장면은 녹화되었고 국제 전화로 관련 기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관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종차별적 대응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입니다.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몇몇은 우리에게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고 그중 아시아계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 앞으로 나왔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몇몇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상황은 항공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관리자는 땀을 흘리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엄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그 질문에 관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다른 상급 직원이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항공사로서 정식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편안히 탑승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마침내 스마트폰 녹화를 멈췄다. 주변의 긴장이 약간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작게 미소 지었다. 콩쿠르에 집중해. 이건 우리가 나중에 처리할 일이야. 아버지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길을 개척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지 깨달았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는 비즈니스 라운지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국제문화외교포럼 참석차 이미 베를린으로 갈 예정이었기에 같은 비행기로 이동하게 되었다. 비즈니스 라운지로 안내받은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활주로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이제 집중해야 할 때는 콩쿠르야. 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방금 겪은 부당한 대우, 그리고 그에 맞서 목소리를 낸 내 행동. 이 모든 것이 내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을 뿐이에요. 내 말에 아버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연아,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보여준 용기가 중요한 거야.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 말에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이 경험을 단순한 불쾌한 기억으로 남기지 않겠다. 오히려 이를 내 음악에 담아내고 더 큰 무대에서 나를 증명하리라. 곧 베를린행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탑승구로 향했다. 이번에는 항공사 직원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정중히 인사하며 티켓을 확인했다. 최소연님,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들의 과한 친절함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 특별 대우를 원한 게 아니었다. 단지 나를 한 명의 승객, 한 명의 피아니스트로 봐주길 바랐을 뿐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쇼팽의 발라드 1번을 다시 들었다. 곡의 첫 음이 흘러나오자 공항에서의 굴욕적인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감정들이 악보의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듯했다. 이 곡은 단순한 기술적 연주가 아니어야 한다. 내 분노, 슬픔, 그리고 결심을 담아내야 한다. 나는 눈을 감고 곡의 흐름을 마음속으로 따라갔다. 격정적인 패시지에서는 내 분노가, 섬세한 멜로디에서는 희망이 느껴졌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내 음악은 너 자신을 증명할 기회야. 이번 콩쿠르에서 네가 어떤 피아니스트인지 보여줘. 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저는 제 음악으로 말할게요. 베를린에 도착한 순간
공기의 냄새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도시의 밤은 차분하면서도 활기로 가득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나는 방에 들어가 악보를 펼쳤다. 내일은 연습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할 예정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야경은 낯설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음악에 솔직하게.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내 음악이 나를 대변해야 한다. 나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항에서의 녹화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 영상은 내 분노와 용기를 담고 있었다. 이 감정들을 연주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나는 악보를 다시 펼치고 쇼팽의 음표 하나하나에 내 이야기를 담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을 나와 연습실로 향했다. 베를린의 거리는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연습실에 도착하자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 피아니스트들. 그들 모두가 나처럼 긴장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며 연습을 시작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은 조용한 도입부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폭발적인 드라마가 숨어 있다. 나는 곡의 첫 음을 연주하며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직원의 차가운 시선, 내 티켓을 구기던 손, 그리고 내가 느꼈던 굴욕, 그 모든 감정이 음표에 스며들었다. 연습을 마친 후 나는 잠시 밖으로 나와 베를린의 거리를 걸었다.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는 내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이번 콩쿠르에 참가하는 다른 연주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 내 음악은 그들과 어떻게 다를까?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최소연, 너는 너의 음악을 연주하면 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는 국제 문화 외교 포럼에서의 일정을 이야기하며 베를린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설명했다. 소연아, 이 도시는 너 같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기회의 땅이야. 내 음악이 이곳에서 울려 퍼지길 바란다. 아버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아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악보를 펼쳤다. 내일은 콩쿠르 전 마지막 연습날이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곡을 다시 연주했다. 이번에는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연주했다. 분노와 슬픔이 격렬한 패시지로 터져나왔고 희망과 결의가 섬세한 멜로디로 흘렀다. 연주를 마치고 나니 내 음악이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었다. 공항에서의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연습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쳤다. 피아노의 음색이 내 손끝에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연주 중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이 곡은 단순히 쇼팽의 음악이 아니었다. 내 이야기, 내 투쟁, 내 꿈이 담긴 곡이었다. 연습을 마친 후 나는 연습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내 음악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는 스마트폰으로 콩쿠르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참가자 명단, 심사위원 소개, 그리고 공항에서의 일이 이미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다. 내 녹화 영상이 몇몇 승객들에 의해 공유되었고 항공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내가 한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항의가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내일 본선이에요. 좀 긴장돼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연아, 네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나도 알아. 그냥 내 음악을 믿어. 그럼 충분해.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의 응원은 언제나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콩쿠르 당일 아침, 나는 호텔방에서 연주용 드레스를 준비했다. 검은색 드레스는 간결하면서도 우아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최소연, 오늘은 네가 빛날 날이야. 호텔을 나서 콘서트홀로 향하는 길. 베를린의 아침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도시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차분했다.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나는 그 감정을 연주에 담기로 했다. 콘서트홀에 도착하자 무대 뒤에서는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젊은 피아니스트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가락을 풀었다. 최소연님, 5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의 감각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멜로디를 되뇌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무대에 한 발 내디딘 순간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어제의 일이 알려진 걸까?
하지만 나는 그에 흔들리지 않고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다. 깊이 허리를 숙여 관객들에게 인사한 뒤 최전열에 앉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바일만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리기 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공항에서의 굴욕, 입국 심사관의 차가운 시선, 항공사 직원의 부당한 태도, 그리고 그에 맞선 내 용기 있는 행동, 모든 감정이 이 순간에 모였다. 나는 눈을 뜨고 첫 음을 연주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은 고요한 도입부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곧 폭발할 드라마가 숨어있다. 내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며 음표가 공간을 채웠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나는 내가 음악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기술이나 심사위원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내 마음의 소리를 음악으로 전하는 데 집중했다. 중간부의 격렬한 패시지에서 나는 공항에서의 분노와 굴욕을 모두 쏟아냈다.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항의의 목소리 같았다. 하지만 섬세한 멜로디로 돌아올 때는 내 안의 희망과 결의를 표현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연주가 진행되며 내 마음은 놀라운 해방감에 휩싸였다. 이 연주는 단순한 콩쿠르의 일부가 아니었다. 내 영혼을 표현하는 무대였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내 손가락이 건반에서 떨어진 순간 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갑자기 거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객석에서 많은 이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였다. 나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다른 참가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음악에는 영혼이 있어요. 기술뿐 아니라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연주로 나는 무언가를 증명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콘서트홀의 무대를 내려오며 내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다. 관객들의 기립박수, 그중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다른 참가자들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무대 뒤 대기실로 들어갔다. 심사위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의 음악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내가 이 무대에서 원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기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전하는 것. 나는 손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 손이 방금 내 이야기를 전 세계에 들려줬다. 대기실에서 체크인한 후 나는 공항에서의 일을 다시 떠올렸다. 그 굴욕적인 순간들이 내 연주에 어떤 힘을 불어넣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분노와 슬픔은 격렬한 음표로, 희망과 결의는 섬세한 멜로디로 바뀌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은 단순한 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한 장면, 내가 싸워온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였다. 소연 씨, 정말 멋졌어요. 한 참가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온 피아니스트로 나와 같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말에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물었다. 당신도 긴장했나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의 연주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공항에서의 일도 들었는데 대단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공항에서의 일이 이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었다. 나는 민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대기실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소연아, 정말 대단했어. 내 음악이 모두를 사로잡았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공항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아빠, 제 연주가 정말 사람들에게 닿았을까요? 공항에서의 일 때문에 더 주목받은 건 아닌지.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소연아, 내 음악은 그 자체로 빛났어. 공항에서의 일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계기일 뿐이야. 네가 무대에서 보여준 건 진짜 너 자신이었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때 바일만 부회장이 다가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최소연 씨,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섰어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바일만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공항에서의 일도 들었어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콩쿠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단지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내 연주 영상이 콩쿠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고 있었다. 영상 설명란에는 공항에서의 사건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었다. 댓글란에는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최소연, 당신의 연주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다. 왜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공항 직원이 실수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내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점이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소연아, 내 연주 영상 봤어. 정말 대단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흥분한 톤이었다. 그리고 공항에서의 일도 들었어.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히 대응한 거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저는 그냥 부당한 일에 참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내 강점이야. 소연아, 음악도, 행동도, 네가 진심으로 하는 모든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음 날, 콩쿠르 본선의 두 번째 날이 이어졌다. 나는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를 들으며 그들의 음악에 감탄했다. 각기 다른 스타일, 다른 감정이 담긴 연주들, 그들 사이에서 내 음악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내 음악은 나만의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콩쿠르가 끝난 후 나는 호텔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스마트폰을 보니 공항 사건이 점점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었다. 독일의 한 지역 신문에서 내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발견했다. 차별에 맞선 젊은 한국 피아니스트, 세계적 주목을 받다. 기사에는 공항에서의 사건과 내 연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아시아계 차별 문제를 다루는 국제단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내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소연아, 이거 큰일 났네. 바일만 부회장이 전화로 연락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따뜻했다. 내 연주는 정말 훌륭했어. 하지만 그만큼 내 용기 있는 행동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항공사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 교육을 약속했대. 그 소식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원한 건 누군가를 처벌하는 게 아니었다. 단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기업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터였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와 함께 베를린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네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험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 음악도 더 깊어졌지. 아빠, 저는 그냥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런 큰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때론 우리가 원치 않은 역할을 맡게 되지. 중요한 건 그때 네가 믿는 길을 걷는 거야. 다음 날, 콩쿠르의 결과 발표가 있었다. 나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긴장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서 있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번 콩쿠르에서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음악을 통한 감정 전달력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특별상, 3등, 그리고 2등이 발표되었다. 내 이름이 2등으로 불렸다. 최소연,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다. 상을 받으며 나는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바일만 부회장이 미소 짓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심사위원장이 내게 다가왔다. 당신의 연주에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음악의 본질, 즉 마음을 울리는 힘은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기술은 연습으로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목표했던 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며칠간 내 인생은 크게 바뀌었다. 단순한 콩쿠르 참가자에서 어떤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2등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제 음악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답장이 바로 왔다. 소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어떤 길을 걷든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게. 그 순간 나는 내가 단순히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내 음악을 통해 세상에 무언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공항에서의 부당한 대우, 그에 맞선 내 행동,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연주, 이 모든 것이 나를 정의하는 일부였다. 다음 날, 귀국을 준비하며 나는 베를린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었다.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활기로 가득했다. 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히 상을 받은 것 이상을 얻었다. 내 목소리, 내 음악,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했다. 귀국 전, 바일만 부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연 씨, 다음 시즌 유럽 투어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요. 음악을 통한 문화의 달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단지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내 역할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바일만은 웃으며 말했다. 그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호텔을 떠나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나는 아버지와 함께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베를린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이번 여정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앞으로도 내 음악을 통해 진실을 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베를린의 마지막 밤, 나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불과 며칠 사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히 콩쿠르에서 2등을 한 것을 넘어 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내 이름을 알렸다. 공항에서의 부당한 대우, 그에 맞선 내 행동,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연주, 이 모든 것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내일 귀국해요. 이번 여정이 정말 특별했어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연아, 네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음악가 이상이야. 내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원했던 건 피아니스트로서 인정받는 것뿐이었는데 이제 내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간다. 공항에 도착하자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몇몇이 나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공항에서의 사건과 내 연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내 얼굴이 낯익은 사람이 많아진 모양이었다. 소연 씨, 아닌가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콩쿠르에서 만난 일본인 참가자였다. 당신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보여준 용기, 저희 같은 아시아인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민망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고마워요. 저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체크인 카운터로 가자 직원이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소연님, 환영합니다. 모든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지나치게 정중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와 똑같이 대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직원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로 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공평한 대우였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공항 라운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잠시 쉬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이번 일로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음악에 집중할 때야. 이 모든 소란은 결국 너를 더 빛나게 할 거야. 아빠, 저는 그냥 피아니스트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 경험, 뭔가 더 큰 책임을 준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책임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우리 가족은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콩쿠르 참가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음악을 통해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공항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불쾌한 기억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든 계기였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다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들었다. 그 음표들은 이제 내 인생의 일부였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인천국제공항의 출구로 나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소연아,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나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원했던 건 최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항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음악과 신념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섰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방에서 이번 여정을 정리해보았다.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콩쿠르 관계자들,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중 한 메시지는 UN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 팀에서 온 것이었다. 최소연님, 당신의 경험을 저희 시포지엄에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악을 통한 문화의 달이라는 주제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단지 피아니스트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내 역할일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소연아, 유엔에서 온 제안 들었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봤어? 엄마, 저는 그냥 음악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이 되니까 좀 무서워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넌 이미 피아니스트야. 하지만 내 음악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 말에 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말대로 내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섰다. 나는 그저 음표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기자는 공항에서의 사건과 콩쿠르에서의 성공에 대해 물었다. 최소연님, 공항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느낀 일에 목소리를 낸 것뿐이에요. 누구나 그럴 권리가 있죠. 기자는 메모를 하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콩쿠르 연주에 그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확실히요. 그 경험 덕분에 쇼팽의 음악에 담긴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음악은 기술뿐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문처럼 느껴졌다. 이번 여정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단순히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좇는 것을 넘어 내 목소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바일만 부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소연 씨, 유럽 투어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하겠습니다. 제 음악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잡고 싶어요. 바일만은 웃으며 말했다. 좋은 결정이에요. 당신의 음악이 유럽 전역에 울려 퍼질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했다. 이번에는 공항에서의 분노나 슬픔이 아닌 새롭게 찾은 자신감과 희망을 담았다. 음표 하나하나가 내 여정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딸이나 차별에 맞선 히어로가 아니었다. 나는 최소연, 내 음악으로 세상에 말 걸고 싶은 한 사람의 음악가였다. 며칠 후 나는 유럽 투어 준비를 시작했다. 바일만이 보낸 일정표에는 파리, 런던, 비엔나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의 공연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기회를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집을 나서 공연 준비를 위해 연습실로 향하는 길.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 음악은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음악을 통해 세상에 내 목소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쳐들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유럽 투어 준비를 위해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번 투어에서는 쇼팽의 발라드 1번뿐 아니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할 예정이었다. 이 곡은 내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격정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멜로디는 내 마음속 깊은 감정을 끌어내는 듯했다. 연습실의 피아노 음색이 방을 가득 채우며 나는 다시 베를린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무대에서 느꼈던 해방감, 관객들의 박수, 그리고 내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던 순간들. 연습을 마치고 나는 유럽 투어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다. 파리, 런던, 비엔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각 도시마다 다른 관객들, 다른 공연장,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일만 부회장은 이번 투어를 음악을 통한 문화의 달이라는 주제로 기획했다. 나는 단순히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공항에서의 경험과 그로 인해 깨달은 메시지를 관객들과 나누게 될 것이다.
집을 나서 연습실로 향하는 길.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다. 이어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으며 나는 이번 투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공항에서의 부당한 대우는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계기였고 내 음악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준 촉매였다. 며칠 뒤 나는 UN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의 시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화상회의에 들어갔다. 화면 너머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공항에서의 사건, 콩쿠르에서의 연주, 그리고 내가 음악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나는 잠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저는 최소연, 한국에서 온 피아니스트입니다. 음악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마음과 신념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공항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 음악에 진실을 담게 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 참가자가 질문했다. 그 경험 이후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음악뿐 아니라 제 목소리로도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시포지엄이 끝난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 경험을 이야기했다. 소연아, 네가 이렇게 당당해진 걸 보니 정말 기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저는 여전히 음악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음악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네가 진정한 음악가가 된 증거야. 음악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유럽 투어의 첫 공연이 다가왔다. 나는 파리의 한 콘서트홀로 향했다. 공연장 입구에는 최소연, 음악을 통한 문화의 다리,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공연 전, 나는 무대 뒤에서 손가락을 풀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관객석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 중에는 공항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들을 음악으로 만날 것이다. 무대에 오르기 전 바일만 부회장이 나를 찾아왔다. 소연 씨, 오늘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제 음악으로 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무대에 올라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첫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다. 베를린에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공항에서의 굴욕, 그의 맞선 내 용기, 그리고 관객들의 박수. 그 모든 것이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연주가 시작되자 나는 음악과 하나가 되었다. 격렬한 패시지에서는 내 투쟁이, 섬세한 멜로디에서는 내 희망이 흘렀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두 번째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자 나는 숨을 고르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곡의 첫 음이 울리며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곡은 단순히 연주가 아니었다. 내 여정, 내 신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담은 이야기였다. 연주가 끝난 후 관객들은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무대 뒤에서 바일만과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 씨, 오늘 연주는 정말 특별했어요. 당신은 단순한 피아니스트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꾼이에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음악이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파리에서의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다음 도시로 이동하기 전 나는 잠시 파리의 거리를 걸었다. 센강을 따라 걷다 보니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음악과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닿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유럽 투어가 이어지며 나는 런던, 비엔나, 로마에서 공연을 했다. 각 도시마다 관객들의 반응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내 음악뿐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공연 후 사인회에서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다. 소연 씨, 당신의 공항 사건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투어가 끝난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 유럽 투어와 공항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최소연님, 유럽 투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관객들의 눈빛이요. 그들의 눈에서 제 음악과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았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있었다. 베토벤의 소나타, 월광이었다. 이 곡은 조용한 시작과 폭발적인 클라이맥스가 어우러져 내 여정과 닮아 있었다. 연주를 하며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공항에서의 부당한 대우, 콩쿠르에서의 성공, 유럽 투어에서의 경험, 이 모든 것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소연아, 네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 정말 감동적이야. 엄마, 저는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믿음이 너를 더 멀리 데려갈 거야. 며칠 뒤 나는 서울의 한 콘서트홀에서 한국 관객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나는 공항에서의 경험과 그 이후의 여정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다. 공연 전 나는 무대에서 짧게 연설했다. 저는 최소연입니다. 음악은 제게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전해주세요. 그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했다. 이번 연주는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니었다.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공감이 가득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다. 나는 음악을 통해 세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